안녕하세요. 오늘의 뉴스레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한국은 미얀마의 전설적인 천연가스 매장지를 성공적으로 인수함으로써 에너지 분야에서 놀라운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이는 수조 원에 달하는 가치를 지닌 보물입니다. 이는 한국이 자국의 에너지 안보를 확보하기 위한 독립성과 멀리 보는 안목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천연가스 공급을 위해 어떤 나라에도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한국이 국제무대에서 자신의 위치를 강화하고 미래에 걸쳐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조건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사건은 에너지 분야에서 큰 승리일 뿐만 아니라 에너지 공급원 다양화, 위험 감소 및 에너지 독립성 강화에 있어 중요한 진전입니다. 이제 한국은 자신의 에너지 정책을 형성하는 데 있어 더 큰 자신감을 가지고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변동성이나 국제 에너지 위기의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걱정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미얀마 가스 매장지에 대한 투자는 전략적 결정으로 한국이 에너지 의존도를 줄이는 것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더 푸르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어 나가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이 사건은 한국이 청정하고 효율적인 에너지 개발에 대한 약속과 함께 기후변화를 줄이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글로벌 노력에 기여하는 것을 증명합니다. 약 2년 전 대한민국을 강타했던 요소수대란을 기억하실 겁니다. 한국의 관세청에 해당하는 중국 해관 총서가 29종의 비료 품목에 대한 수출 검역 관리 방식을 변경한다고 공고했는데 그간 별도의 검사 없이 수입할 수 있었던 요소, 칼륨, 인산 등 29종의 비료 품목을 검역에 통과해야 수출할 수 있다는 조치였죠. 사실상 수출을 통제하겠다는 공고가 발표됐을 때 농업 분야가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됐으나 이 공고는 생각지도 못한 운송업 분야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주로 디젤차나 화물차에 발생되는 환경오염의 주범, 질소산화물을 정화시키기 위해 몇 년 전부터 요소수를 의무적으로 탑재하기 시작했는데 1년에 한 번씩 교체해야 하는 요소수가 부족해지면 차량에 경고등이 뜹니다. 일부 차량은 아예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었죠. 이 요소수가 부족해지면 한국에는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경유차가 아예 운행할 수 없게 되는데 주로 디젤을 연료로 하는 화물 차량이 주요 타격을 입습니다. 요소수가 없으면 주유소에 휘발유를 공급하는 탱크로리가 움직일 수 없으므로 주유소가 영업을 할 수 없고 마트에 물건을 납품해야 할 트럭들이 운행할 수 없으므로 마트가 영업을 할 수 없고 택배 차량도 건설 현장의 레미콘, 굴착기, 덤프트럭, 크레인 등등이 전부 멈춰서게 됩니다. 요소수 하나가 부족해지면 그야말로 한국이 멈춰버리는 겁니다. 문제는 한국은 90%가 넘는 요소수를 중국으로부터 수입하기 때문에 중국의 수출 규제는 한국의 정신을 번쩍 들게 했습니다. 한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명확합니다. 요소수뿐 아니라 석유, 천연가스 등등 주요 자원을 직접 생산하거나 여의치 않다면 해외 자원을 확보하는 방법인데 최근 미얀마에서 기분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이 발표하는 에너지동계연보에 따르면 2021년 기준 한국의 에너지 수입 의존도는 무려 94.8%입니다. 석유, 석탄, 천연가스 등등 화석연료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은데 이러한 에너지의 해외 의존도는 50년 전이다, 10년 전이다. 현재나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한국에 이러한 지하자원이 없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해외 의존도가 높은 산업은 국제시장의 변동에 큰 영향을 받습니다. 일례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LNG의 국제시세가 급격히 상승했을 때 우리나라 전기요금은 1년 6개월에 걸쳐 40.4원 인상한 바 있는데 인상률이 무려 39.6%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은 조금 안정되기는 했으나 이 전쟁으로 한국에서는 경유와 휘발유 가격이 역전하는 기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석유 제품 수급난과 유럽을 중심으로 한 경유 재고 부족 사태 때문인데 왜냐하면 유럽은 전체 경유 수입의 60%를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는데 러시아에 대한 제재가 가해지면서 경유 수급에 차질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 도미노 효과로 한국까지 직격탄을 맞은 겁니다. 이렇게 해외 상황에 따라 천당과 지옥을 경험해야 하는 것이 자원이 부족한 한국이 겪어야 하는 천형입니다. 이에 한국은 해외 자원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 최근 미얀마에서 기분 좋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전 세계에서 손꼽히는 철강회사 포스코는 기업의 미래를 자원에 올인했는데 는 기업이 미얀마에 투자한 가스전에서 최근 880억 FT 3입방 피트이 추가 가스량이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사실 미얀마 가스전 사업은
국내 최고 천연가스 개발 성공 사례로 꼽히는데요. 2014년 드라마 미생이 큰 인기를 끌었을 때 그 배경은 세계 경영을 꿈꿨던 대우 실업이었습니다. 한때 해외 지사가 무려 580개가 됐었는데 전 세계 어디서든 물건을 파는 상사맨들이 주인공이었죠. 그런데 이 상사맨들이 뽑은 가장 성공적인 사례가 바로 미얀마 서쪽의 셰스HWE 가스전입니다. 2004년 이 가스전을 취득한 후 2013년 5월부터 이곳에서만 하루 평균 5억 FT3를 생산해 써만 불균 5억 카페. 중국과 미얀마에 팔아 매년 4영억 원의 영업이익이 나고 있을 뿐 아니라 바닥날 때까지 두고두고 채굴해서 팔 수도 있습니다. 대략 계산해도 10년이면 7조 원, 20년이면 15조 원으로 그야말로 잭팟이 터진 건데요. 사실 미얀마 가스전은 전 세계 글로벌 에너지 기업들이 줄줄이 시추에 실패한 곳입니다. 그러다 2000년 대우 인터내셔널 현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미얀마 정부로부터 셰가스전에 대한 탐사권을 획득하면서 취득했는데 대우 역시 연거푸 고배를 마셔야 했죠. 이 과정에서 컨소시엄에 참여했던 인도 파트너사가 포기하자고 했지만 대우는 마지막 베팅을 했습니다. 자기 비용을 들여 시추해보기로 한 것이죠. 그리고 이 베팅이 잭팟을 터뜨렸습니다. 미얀마어로 셰스HWE는 황금이라는 뜻인데 2004년 셰가스전을 시작으로 2005년 셰퓨, 2006년 미아 가스전까지 총 4조 5영억 FT3 규모의 가스전이 연거푸 터졌습니다. 이는 당시 국내 천연가스 소비량이 3년치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양으로 이를 원유로 환산하면 7억 배럴 규모이며 동남아에서 발견된 최대 규모의 가스전이기도 합니다. 포스코의 품에 안긴 대우는 셰가스전 지분 51% 한국가스공사 8.5% 지분 보유를 가지고 있고 1% 한국가지름 보유를 가지고 있고 하루 5억 FT3씩 30년간 채굴해 중국 국영석유 회사에 판매할 수 있는 계약을 체결해 2043년까지 거위가 계속해서 황금알을 낳아줄 겁니다. 그런데 최근 이 인근에서 거위 한 마리가 또 발견됐습니다. 지난 2020년 포스코는 광구 내 추가 가스량이 확인되자 추가 개발을 추진 중인데 매장량이 880억 FT3입니다. 현재 타당성 조사 중으로 정확한 수치는 조사가 완료되어야 알 수 있겠지만 LNG 단가 기준 약 25조 원이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LNG 가격의 하락 등 여러 변수를 고려하더라도 미얀마 가스전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포스코가 개발 중인 가스전은 미얀마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올해 초 포스코는 인도네시아 중부에서 약 120조 원의 가치를 가진 해상가스전 개발에 나서기로 했는데 그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광구 면적이 서울 전체 면적의 14배에 달하는 민간기업 사상 역대 최대 규모니까요. 지난 2월 22일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인도네시아 정부가 주관한 국제 입찰의 인도네시아 국영 페르타미나 홀로 에너지 PHE와 컨소시엄으로 참여해 벙합 UNGA 광구 탐사권을 획득했다고 밝혔습니다. 탐사권이란 천연가스 개발 과정에서 필수적인 탐사, 개발, 생산까지 진행할 수 있는 권리로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50%, PHE가 50%,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운영권을 갖게 됩니다. PHE는 인도네시아 국영석 유가스공사 페르타미나의 자회사로 인도네시아는 물론 해외 가스 탐사와 생산을 담당하는 전문 기업인데요. 방하 광구는 인도네시아 자바섬 동부해상에 자리하고 있는데 광구 총 면적이 8,500km로 이는 서울시의 약 14배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수심 50m 천에부터 500m 심해까지 포함하는 초대형 광구로 WEI 500m. 만약 가스가 터져나온다면 미얀마, 호주에 이은 또 다른 자원 탐사 성공 사례를 쓰게 됩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이번 탐사권 획득을 위해 2021년부터 공동조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 벙하 광구에서 천연가스 존재 가능성이 높은 지층을 발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특히 그 인근에서 대규모로 천연가스를 생산 중인 빠게통암 PAGRUNGAN 가스전과 비슷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 개발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그런데 그간 철강 기업으로만 알려졌던 포스코는 잠시 언급했듯 자원의 미래를 올인했습니다. 특히 세계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리튬 확보에 엄청난 노력을 쏟아붓고 있죠. 그리고 그 성과가 대단합니다. 2010년 미래 먹거리로 리튬을 선택한 포스코는 생산 기술을 개발함과 동시에
전 세계 곳곳에서 리듐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눈에 띈 것이 아르헨티나의 옴브레 무에르토 함부러 MUERTO 여모, 즉 소금호수입니다. 하얀 석유라고도 불리는 리듐은 소위 리튬 트라이앵글로 불리는 중남미 볼리비아, 아르헨티나, 칠레에 몰려 있습니다. 전 세계 매장량의 약 60%가 매장된 것으로 추정되죠. 그런데 포스코는 2018년 아르헨티나에서 저소금호수를 사들였는데 그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여모 지하 600m 아래에는 유정과 맞먹는 크기의 초대형 여모가 숨쉬고 있는데 리튬 함량이 220만 톤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포스코는 2018년 관건을 사들인 즉시 글로벌 염수 리튬 전문 컨설팅 기업인 미국 몽고메리 차만트 검리 앤드 어소시어츠를 통해 매장량 검증을 실시했는데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호수 아래에는 예상했던 220만 톤보다 6배 많은 350만 톤인 것으로 나타났죠. 채굴 가능성과 수율을 아주 보수적으로 계산해도 30년간 생산 가능한 양이며 이를 전부 판매하면 누적 영업이익이 수십조 원에 육박합니다. 인수할 당시 319억 원에 불과했던 호수의 가치는 리튬 가격이 폭등하면서 200배 가까이 뛰었죠. 이에 작년 3월 1조 700억을 투자해 연간 25영톤 생산 가능한 당산 가능한 염수 리튬 공장 1단계를 착공했고 8개월 뒤에는 1조 4영억을 추가로 투자해 생산 능력을 늘렸습니다. 올 6월에는 2단계 상공정에 착공한 것으로 알려졌죠. 이 염호에서 생산되는 리튬으로 생산 가능한 전기차가 무려 4억 대입니다. 2022년 한 해 전 세계에서 판매된 전기차가 800만 대로 알려졌는데 얼마나 대단한 가치를 지닌 호수를 인수한 것인지 감이 오시죠. 더 놀라운 것은 농도입니다. 소금물 1리터에 얼마나 많은 리튬이 함유됐는지로 그 품질을 결정하는데 옴브레 무에르토 염호에는 리터당 921mg를 함유해 리튬 트라이앵글 지역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알려졌는데요. 어쨌든 포스코는 현재 수산화 리튬의 원료인 탄산 리튬을 생산하는 상공정을 아르헨티나에 수산화 리튬을 직접 생산하는 하공정을 국내에 두기로 결정하고 지난 6월 선남 율존 산업단지에서 착공했습니다. 국내 최초 2차 전지 소재용 수산화 리튬 공장이죠. 이로써 연간 25영톤 규모의 2차 전지용 수산화 리튬을 생산해 2028년까지 리튬 생산을 최대 10만 톤까지 확장시킨다는 것이 포스코의 큰 그림입니다. 과연 포스코가 미래 먹거리로 선택한 자원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될까요? 앞선 영상에서 한국이 운영 중인 남중국해 해상 광구에서 무려 6조 원어치의 석유 생산에 본격적으로 돌입하면서 에너지 분야에서 잭팟이 터졌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요. 또 비록 일본과 공동개발구역으로 지정됐지만 7광구도 있기에 한국이 결코 자원 빈국이 아님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보다 더 초대박인 게 한국에서 발견되면서 대한민국의 미래가 엄청나게 달라질 거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전문가들조차 최근에 발견된 석유가 문제가 아니라며 난리가 났다고 하는데 수출로 먹고 사는 대한민국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안정적인 자원 확보가 최우선 과제일 만큼 에너지, 광물 자원에 집중하며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런 상황에 1970년대 유엔에서 발표한 에머리 보고서는 한국에게 엄청난 희망을 품게 하는데 충분했는데요. 당시 유엔은 한국 대륙붕에서 엄청난 석유와 천연가스가 매장돼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공개하며 단숨에 한국이 자원 빈국에서 자원 부국으로 격상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당시 정부는 이런 기대에 발맞춰 대륙붕에서 석유, 천연가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해저 광물 자원 개발법을 곧바로 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 동쪽부터 일본 남쪽으로 16개의 좌표를 정의해 총 7개의 광구를 지정했는데 이것이 바로 향후 일본과 공동개발구역이 된 7광구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 일본은 7광구 개발에서 손을 뗀 상태이지만 공동개발로 지정된 탓에 우리 역시 독자적으로 개발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2028년 7광구 공동개발 유효기간이 도래하면서 미리 손을 쓰지 않으면 일본이 개발권을 아예 다 가져가 버리는 최악의 상황도 펼쳐질 수 있는데요. 그런데 1970년 발표 이후 7광구에 대해 제대로 된 개발과 탐사를 시도해보지 않았기에 사실 이곳에 천연 자원이 존재할지 전혀 모르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없을지도 모르는 자원을 두고 일본과 언제 끝날지 모르는 싸움을 할 바의 가능성이 높은 다른 곳으로 눈을
돌려야 한다는 주장이 최근 거세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주장이 나올 수 있는 건 실제로 한국의 미래를 크게 바꿀 만한 초대박 자원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한국은 만간 단계라는 칠광구와는 비교조차 안 될 정도로 천문학적인 금액을 가져다 줄 천연 자원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1990년대 초부터 심해저 탐사를 시작해 1994년에 동태평양 CC지역의 광구를 확보했으며 2002년 8월 유엔 산하기구인 ISA로부터 75만 km를 독점 탐사 광구로 승인받았습니다. 심해에 매장된 지하자원은 육지에 있는 자원들보다 경쟁력이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 가운데 만간 단계가 바다의 노다지라고 할 정도로 엄청난 기대를 안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만간 단계는 만간철, 니켈, 구리, 코발트, 히토류 등과 같이 산업 발전의 근간이 되는 40여 종의 다양한 금속 광물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대륙붕, 대륙사면, 심해저 평원에서 만간 단계가 발견되지만 대부분 수심 4,000m 이상이 심해저 평원에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북동 태평양 클라리온 클리퍼톤 균열대, 남동 태평양 페루 분지, 북인도양 중앙 심해평원에 많은 양의 만간 단계가 분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가운데 자원 개발 경제성이 높게 평가되는 곳이 CC지역 심해저 평원인데 실제로 해당 지역의 니켈, 코발트, 만간은 육상에 보존된 양보다 26배 많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심해저에 분포하고 있기에 이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를 채굴할 수 있는 일종의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한국의 경우 1994년 이 CC지역을 대상으로 미국 NOAA로부터 세계에서 7번째로 심해저 만간 단계 광구 15만 km를 등록하고 2002년 최종적으로 7만 5천 km의 단독 광구를 획득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심해저 만간 단계의 상업화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되면서 개발의 주도권을 갖고 있는 국가들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는데요. 사실 만간 단계 이렇게 주목받는 건 전 세계가 탄소 제로를 선언하면서 화석 연료를 대체하기 위한 새로운 에너지 자원을 어디서 조달할까에 대한 물음표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여기에 더해 전기차 시대가 도래하면서 배터리의 필수 요소로 꼽히는 리튬, 니켈 등 광물 확보의 중요성이 더욱더 부각됐습니다. 특히나 최근 전 세계에 걸쳐 자원 전쟁이 한층 더 치열해진 만큼 자원을 상대적으로 많이 보유한 국가들이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국유화시키려는 움직임도 본격화하고 있어 이를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이런 부분에서 낙관적인 상황으로 실제로 광물 자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우리의 여건이 나쁘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해수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을 중심으로 만간 단계 상업 생산에 필요한 상용화 기반 기술 개발을 목표로 태평양 심해저 광물자원 개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개발 사업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건 한국이 만간 단계 상업 채굴권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으로 연구 결과에 따르면 CC지역 우리나라 광구에는 무려 5억 6천만 톤의 만간 단계가 보존돼 있습니다. 이는 연간 300만 톤 규모의 만간 단계 상업 개발 시 100년간 총 200조 원 가치의 금속 생산이 창출될 것으로 예상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어느 정도냐면 올해부터 향후 약 100년간 우리나라가 사용하는 구리의 1.7%, 니켈의 16%, 코발트의 46%, 만간의 38.4%를 심해저 광구에서 자급할 수 있는 엄청난 양입니다. 이 밖에도 단계 내에 함유된 히토류의 추출이 가능해진다면 반도체, 전기차 핵심 소재인 히토류 원료를 자체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4차 산업혁명 등 금속 광물의 폭발적인 수요로 심해저에 부존하는 광물 자원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사실은 엄청난 희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잘 알고 계시지만 우리나라는 대표적인 자원 소비 국가이면서 자원 부족 국가로 우리가 사용하는 대부분의 자원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요. 특히 2012년에는 6대 전략 광물인 유연탄, 우라늄, 철, 구리, 아연, 니켈 수입액이 약 350억 달러에 이르기까지 했습니다. 게다가 첨단 산업에 쓰이는 리튬, 히토류 등 희유 금속 소비량이 급증하고 국내 자원 개발의 침체로 수입 의존도가 높아지자 광물 수입액은 매년 천정부지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때문에 자원 개발과 확보에 그 어느 때보다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아주 중요한 때인 겁니다. 그런데 사실 태평양 한가운데에 우리나라 해양경제 영토가 있다는 걸 인지하고 있는 분들이 그리 많지 않은데요.
실제로 앞서 말씀드렸던 CC해역에 확보한 독자 광고가 남한 면적의 4분의 3에 해당할 만큼 엄청나지만 안타깝게도 한국 대륙붕에 석유와 천연가스가 매장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되고 있는 7광구의 관심이 더 큰 상황입니다. 7광구는 일본과 공동개발구역으로 설정된 만큼 우리가 아무리 엄청난 채굴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일본이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기에 지금 상황에 이르렀는데 앞으로도 일본이 얼마나 회방을 놓을지 알 수 없습니다. 때문에 자원 확보라는 보이지 않는 전쟁 속에서 우리가 현명한 판단을 내리려면 현재로선 7광구보다 만간 단계 상업 생산을 위해 더욱더 집중해야 할 때로 보입니다. 실제로 7광구의 경우 정확한 탐사가 진행되지 않은 상황이기에 자원이 있을 거란 사실을 100% 확신할 수 없는 반면 만간 단계는 6천만 톤이라는 확정적인 매장량이 이미 널리 알려진 팩트입니다. 특히나 만간 단계는 반도체, 전기차 등 첨단 산업의 기초 소재로 활용되고 있기에 더욱더 만간 단계에 대한 채굴 연구가 중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사실 한국은 이미 5,000m 심해저에 있는 만간 단계를 채굴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해수부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심해저에서 채집한 만간 단계를 파이프를 이용해 수면 위 채광선으로 이송하는 양광 시스템 개발에 세계 최초로 실증에 성공하는 등 만간 단계 채집 비법을 풀었습니다. 이로써 한국은 심해저 광물자원 개발 사업을 시작한 지 20여 년 만에 상용화를 위한 채광 핵심 기술을 보유하게 된 겁니다. 해수부에 따르면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선박해양플랜트 연구소는 2015년 포항시 북동쪽 수심 1200m 해역에서 이 같은 실증 실험을 수행했습니다. 해당 실험은 채광 로봇이 해저에서 캐낸 만간 단계의 수중 중간저 장소인 버퍼 시스템에서 만간 단계를 파이프를 통해 양광 펌프로 끌어올리는 시험이었는데요. 버퍼 시스템은 선박해양플랜트 연구소가 개발한 한국 독자 모델로 양광 펌프의 공급량을 조절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만간 단계를 저장하는 장치로 자체 개발 시스템으로 세계 최초로 실증 시험에 성공한 겁니다. 이에 따라 한국은 1370m에서 채광 로봇 미네로가 만간 단계 채광에 성공한 데 이어 미네로가 본 만간 단계를 선상으로 옮기는 기술까지 완성하며 마침내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앞서 2013년 우리나라는 심해저 광물 채광 로봇 미네로를 세계 최초로 개발해 심해저 주행 경로 시험에 성공하는 등 그 당시에도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는데요. 5,000m에 잠겨있는 만간 단계를 찾아내 한 대 모으는 핵심 역할인 집광 작업을 미네로가 수행하는데 이 로봇은 한국이 2003년부터 10년 동안 230억 원을 들여 개발한 성과입니다. 미네로는 사전에 계획한 주행 경로를 따라 스스로 다니며 만간 단계를 채집할 만큼 똑똑한 로봇으로 해저의 굴곡진 지반 위에서 방향 제어와 직진, 선회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면과 마찰이 큰 곳이나 진흙에서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무한궤도 항법으로 이동하며 주행을 스스로 제어할 수 있는 자동화 기능도 갖췄습니다. 그런데 사실 미네로처럼 아주 연약한 심해저 지반에서 경로를 따라 자동 주행할 수 있는 채광 로봇은 세계 어디에서도 개발한 사례가 없는 한국만 유일하게 보유한 기술입니다. 여기에 더해 미네로는 단순히 경로를 따르는 것뿐 아니라 빠른 속도를 유지하면서 작업의 속도도 엄청난 채집량을 기존보다 크게 늘릴 수 있습니다. 이렇듯 한국은 양광 시스템의 주요 설비의 설계와 제작, 설치, 운영에 이르는 모든 단계를 우리 자체 기술로 해결할 수 있는데요. 영국, 프랑스, 독일을 비롯한 유럽의 주요 국가들이 빠르면 2030년 늦으면 2035년부터 유럽 내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를 금지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내연기관 자동차란 기존의 휘발유 경유와 같은 화석 연료를 사용하여 움직이는 자동차를 말합니다. 최근 유럽은 갈수록 나빠지는 대기오염의 원인으로 내연기관 자동차들을 지목했는데요. 그 결과 독일과 네덜란드는 2030년부터 영국은 2035년부터 일반 자동차 판매가 금지되며 프랑스와 스페인은 2040년부터 금지한다고 합니다. 이런 세계적인 움직임으로 인해 글로벌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전기차 시대를 맞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재 전기차 업계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업체는 미국의 테슬라입니다. 테슬라는 애초부터 전기차만을 만드는 회사로 자율주행을 비롯한 첨단 기술로 유명하며 최근 들어 많은 사람들의 기대를 받고 있어 회사의 주가 또한 급격하게 오른 곳이기도 합니다. 세계적인 기대가 있는 만큼 주문량 또한 어마어마하지만 미국 공장에서의 생산 속도가 주문량을 따라가지 못해
중국의 상하이에 새로운 공장을 지었습니다. 테슬라는 중국에서 공장을 짓고 중국산 배터리를 사용해 원가 절감을 시도했는데요. 중국에서 생산하는 테슬라는 고급형 모델에 사용되는 한국산 니켈 코발트 배터리가 아닌 저가형 리튬 인산철 배터리가 탑재되었는데 해당 배터리는 중국의 배터리 업체 CATL에서 만듭니다. 저가형 중국산 배터리를 사용했지만 전기차의 주행거리는 이전과 동일하다는 발표를 하며 중국산 배터리는 활용도가 높다, 앞으로 발전이 기대된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어서 중국 현지에서 차량 가격을 10%를 낮추며 중국산 배터리로 이뤄낸 원가 절감으로 중국에서 많은 판매량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중국산 배터리는 제 역할을 해주었는데요. 최근 날이 추워지면서 중국산 테슬라의 성능 저하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배터리는 온도에 민감한 부품으로 추운 겨울이 찾아오면 기본적으로 성능이 저하됩니다. 하지만 배터리의 품질에 따라서 성능이 크게 떨어지는 것이 있고 거의 떨어지지 않는 제품이 있습니다. 현재 중국에서 문제가 되는 테슬라는 중국산 배터리를 장착한 저가형 모델이고 한국산 LG화학 배터리를 장착한 고급형 모델은 추운 겨울임에도 성능 저하가 거의 없다고 합니다. 중국 CATL의 배터리를 장착한 테슬라는 공식 주행거리는 468km이지만 추운 겨울인 현재 실제 주행거리는 241km에 불과하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한국산 배터리를 장착한 모델은 겨울철에도 420km를 주행할 수 있는 데 비해 너무 적은 주행거리입니다. 하지만 겨울철 주행거리 문제는 중국에서 그치지 않고 유럽을 비롯한 해외에서도 유명해졌는데요. 얼마 전 중국산 테슬라 모델 3가 유럽으로 수출되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중국에서 생산한 테슬라는 중국에서만 판매해오고 있었지만 중국산 부품을 사용하며 낮아진 원가로 경쟁력을 높여 수출을 추진했던 것입니다. 유럽의 소비자들이 중국산 테슬라를 타보고 실망한 사이에 한국의 전기차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국의 전기차는 유럽 내 판매량 급증으로 성능과 실용성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현재 유럽의 전기차 판매량 1위는 르노의 조에이며 현재까지 약 7만 5천 대가량 판매됐습니다. 테슬라의 모델 3는 5만 5천 대가량 판매되었으며 유럽 내 2위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현대차의 코나 EV는 3만 2천 대로 3위를 차지했으며 기아차의 니로 EV는 2만 4천 대가량 판매되었습니다. 코나와 니로는 같은 플랫폼 뼈대를 사용했으며 디자인과 로고만 다른 자동차입니다. 그렇기에 한국 현대기아의 코나와 니로의 판매량을 합치면 2위인 테슬라보다 근소하게 많은 숫자입니다. 그리고 유럽 내 한국 자동차가 더욱 기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국 전기차의 판매량이 최근 들어서 급격하게 올라왔다는 점인데요. 최근 코나 EV는 배터리 발화 문제를 겪으며 안 좋은 이슈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럽 내 판매량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7월부터 코나 EV가 테슬라를 꺾고 월 단위 판매량이 급격하게 늘어났는데요. 그 이유는 주행거리에 있습니다. 전기차는 휘발유 차량과 다르게 아무 때나 충전하기 어려워 주행 가는 거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테슬라의 모델 3는 중국산 배터리를 사용하여 주행거리가 반토막이 났지만 한국의 코나 EV와 니로 EV는 현대기아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주행 가는 거리보다 훨씬 더 많은 거리를 주행 가능하다는 것이 현지 언론과 유튜브를 통해 공개되며 입소문을 타고 있다는 것입니다. 독일의 한 자동차 전문 매체에서 조사한 결과 테슬라의 제조사 공식 주행 가는 거리는 409km지만 실제 측정 결과 384km가 나왔다고 합니다. 반면에 현대기아의 전기차는 제조사가 공식 발표한 주행 가는 거리보다 훨씬 윗돌고 있습니다. 왼쪽의 기아 니로는 공식 주행 가는 거리가 455km지만 실제 측정 시 611km를 갈 수 있으며 오른쪽 현대 코나는 공식적으로는 449km를 가지만 실제로는 649km를 간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해당 비교 실험 당시는 여름이라 테슬라의 배터리가 성능 저하를 일으키지 않았다고 생각됩니다. 이번 실험 결과가 독일을 비롯한 유럽의 유튜브에 공개되면서 수십만의 조회수를 기록해 현대 기아 자동차의 말도 안 되는 효율성이 입소문을 타며 유럽 내 전기차 판매 2위를 이끌었다는 것입니다. 일부 유럽 소비자들은 사실상 우리나라 전기차가 1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현재 유럽에서 7만 5천 대가량을 판매하며 판매량 1위를 기록한 르노의 조에는 차체 분류부터가 슈퍼미니 자동차입니다.
우리나라 모닝, 마티즈보다 작은 크기이며 코나보다도 많이 작은 크기입니다. 주행 가는 거리도 200km대로 450km대인 코나와 2배 차이 납니다. 이렇게 차이 나는 수준인데 같은 전기 자동차로 묶여 경쟁 상대가 되는 게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소형 SUV에선 한국의 전기차가 유럽 내 1위라고 보는 게 현실적으로 맞다는 주장입니다. 뿐만 아니라 현대의 코나는 유럽 내 가장 공신력 있는 자동차 평가 기관에서 친환경 차량 테스트 NCAP 테스트에서 별 5개 최고 점수를 기록했습니다. 여기엔 르노조에도 있지만 도요타의 CHR 차량은 별 3개 반을 기록하며 저조한 성과를 냈습니다. 해당 기관에서 높은 점수를 받으면 유럽 내 일부 지역에서 전기차 판매 보조금을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만큼 친환경적인 차량이니 유럽연합이 적극 지원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나라 자동차 업체는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 2030년 후에 내연기관 자동차들이 모두 판매 금지를 당한 이유를 생각하며 차근차근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현재도 가장 큰 전기차 시장인 유럽에서 사실상 1, 2위를 다투고 있지만 연구 개발을 소홀히 하지 않고 전기차 전용 플랫폼인 eGMP를 개발하여 최초 공개했습니다. eGMP는 전기차 전용 플랫폼입니다. 플랫폼은 쉽게 뼈대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앞서 말한 코나와 니로는 같은 플랫폼을 공유하지만 해당 플랫폼은 전기차 전용이 아니라 기존의 내연기관에서 사용하던 플랫폼으로 전기차에 최적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기차에는 필요 없는 엔진과 불필요한 연료계통을 과감하게 없애고 최적의 무게 분배를 갖춘 설계로 전기차만의 전용 플랫폼을 개발해낸 것입니다. 현대의 공식적인 발표로 1회 충전당 500km 이상 주행 가능하다고 하며 800B 급속 충전을 지원해 20분 이내에 80% 이상 충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일반적인 발표라면 제조사의 공식 발표보다 실제 사용 시 성능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지만 우리나라 자동차는 다릅니다. 최근에 나온 내연기관 자동차들도 일반적인 주행 환경에서 공인 연비보다 훨씬 높은 연비를 내주고 있으며 아까 독일 자동차 매체에서 보여준 실험처럼 전기차의 경우도 제조사가 발표한 공식적인 주행 거리보다 월등히 많은 거리를 갈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전 세대보다 훨씬 진보된 전기차를 생산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자동차 산업은 미국과 유럽, 일본에 비해 출발이 늦었지만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화석 연료를 사용하는 내연기관에서 경쟁을 해왔지만 이제부터는 친환경 차량입니다. 현대기아차는 전기차 분야에서도 우수한 성과를 내고 있지만 더 놀라운 부분이 있습니다. 수소전기차, 흔히 수소차라 불리는 분야입니다. 우리나라 자동차 업체의 수소 기술력은 세계 1위로 현재 어디에도 경쟁 상대가 없는 상황입니다. 현대차는 세계 최초로 수소 트럭을 상용화시키며 친환경 트럭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전문가들은 미래의 승용차는 전기차가 될 것이며 미래의 화물차는 수소차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화물용 차량은 하루에 주행하는 거리가 매우 많고 자동차가 멈춰있는 시간이 별로 없기에 충전 시간이 오래 걸리는 전기차 시스템으로는 효율적인 화물 운반이 불가능하다는 전망입니다. 반면에 수소를 충전하게 되면 단 5분 만에 100% 충전이 가능하며 기존 화물차의 가장 큰 단점인 매연 배출에서 자유롭습니다. 우리나라가 개발하고 상용화한 수소트럭은 주행하면서 단 일지의 오염물질도 내뿜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밖으로 배출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순수한 물입니다. 오염된 물도 아니고 완벽하게 순수한 물이라 그대로 마셔도 되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2030년부터 유럽을 비롯한 세계 각지에서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가 제한됩니다. 마찬가지로 매연을 내뿜는 트럭을 비롯한 화물차들도 운행이 제한될 예정입니다. 현재 수소트럭을 만들 수 있는 기업은 우리나라 현대차밖에 없는데 우리나라가 세계 친환경 트럭 시장을 장악하게 되면 수백조 원의 시장을 창출해내는 것이며 관련된 수십만 개의 일자리 또한 같이 따라올 것입니다. 이런 기대에 부응이라도 하듯 현대차의 정의선 부회장은 앞으로 5년간 60조 원을 쏟아부어 미래차 연구개발에 힘쓰겠다고 했습니다. 해당 투자 금액은 세계 최고 수준의 금액으로서 투자한 기술은 곧이어 미래 먹거리로 돌아올 것입니다. 일본은 반도체 산업 부활을 위해 오랜 시간 엄청난 자금을 투입해왔습니다. 대만 TSMC 공장을 유치하려고 갖은 애를 쓰고 8개 회사가 모여 반도체 동맹까지 체결하더니 급기야 일본 정부는 낸드플래시 기업 기옥시하에 수조 원대의 정부 지원금 투입까지 결정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한국에 빼앗긴 영광을 탈환하려는 몸부림입니다. 특히 기옥시아는 세계 1위 삼성전자를 뒤쫓는 기업이라는 점에서 이번 지원 추진은 반도체 분야에서 한국을 누르고 과거의 영광을 되찾겠다는 일본 정부의 의지가 노골적으로 드러난 결정이었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지난 16일 일본 정부가 반도체 생산 지원 목적으로 조성 중인 총 6천억 엔, 약 6조 원 규모의 지원 대상에 기옥시아가 선정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기옥시아가 이와테현에 내년 봄까지 완공할 계획인 낸드플래시 반도체 공장에 정부 지원금 수조 원을 투입하겠다는 뜻입니다. 기옥시아 이와테현 공장은 기옥시아가 낸드플래시 시장 점유율 1위인 삼성전자에 대항하기 위해 짓고 있는 곳으로 총 사업비만 1조 엔, 우리 돈 약 10조 원이 투입된 규모의 공장입니다. 기옥시아는 1980년대 글로벌 반도체 시장을 휩쓸던 주역인 일본 도시 바메모리가 전신입니다. 이런 기업에 엄청난 세금을 퍼붓고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일본이 지금 얼마나 삼성전자를 누르고 도시바의 영광을 재현하고 싶은지를 알 수 있습니다. 더구나 일본의 기옥시아 도요타 엔티티 등 8개 회사들은 공동 출자를 통해 라피두스라는 이름의 새 법인을 차렸는데 자칭 어벤져스라는 말까지 만들어낸 이 반도체 동맹을 이끄는 리더 역시 기옥시아입니다. 그리고 기옥시아는 낸드플래시 1위를 외치며 미국의 웨스턴 디지털과 합병까지 추진할 정도로 공격적이었고 일본 정부는 반도체 동맹 라피두스에 약 700억 엔, 6,600억 원이란 세금을 지원하면서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일본의 투자는 마치 순항 중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손만 대면 잘 되던 산업도 주춤하는 징크스는 이번에도 이어졌습니다. 기옥시아가 부활을 완성시키기 직전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불황이 불어닥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불황은 예상보다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결국 올해 8월 기옥시아는 열심히 지어놓은 낸드플래시 신공장 가동을 연기하게 됩니다. 물론 이 결정에는 세계 낸드플래시 시장을 꽉 잡고 있는 삼성전자의 감산 조치가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사실 이 공장은 올봄 완공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공장 건물 장비의 납품도 늦어지고 설비 투자에 제동이 걸렸는가 하면 반도체 불황으로 낸드플래시 시장이 위축되자 신공장 가동을 연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인데요. 글로벌 경기 침체로 반도체 시장의 불황이 장기화되자 안 그래도 이미 기옥시아는 지난해 10월부터 낸드 제조 라인의 웨이퍼 투입량을 30% 줄인 후 지금까지 감산 기조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촉한기에 신공장의 문을 열고 공장 가동을 늘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운이 없어도 얼마나 없는지 하필 이럴 때 반도체 불황이 장기화된 것인데요. 사실 반도체 감산의 키는 한국 반도체 기업들이 쥐고 있습니다. 세계 낸드 1위 기업 삼성전자가 최대 생산 라인인 평택과 시안 공장의 가동률을 조정하고 SK하이닉스 역시 지난달 낸드의 재고 수준이 높아 510% 감산할 예정이라고 발표하자 다른 기업들도 어쩔 수 없이 감산 대열에 동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장조사 업체 옴디아에 따르면 전 세계 낸드 생산량의 96%를 한국, 미국, 일본의 5개사가 차지하고 있는데 올해 1분기 기준 세계 낸드 점유율은 삼성전자가 34%, 기옥시아가 22%, SK그룹이 15%입니다. 이처럼 불황이 오자 선제적 감산 조치로 시장을 얼려버린 삼성전자는 바닥이 왔다는 신호가 감지되자 오히려 과감한 투자로 위기를 기회로 만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300단 이상 낸드플래시 공정에서 초격차 적층 기술로 1위 지키기에 나섰습니다. 생산성과 원가 경쟁력에서 다른 회사들을 압도해 불황 이후 시장 회복 국면에서 리더십을 가져간다는 전략을 세운 것입니다.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내년에 본격 양산할 9세대 300단 이상 비낸드 칩에도 더블 스택 기술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더블 스택 기술이란 낸드 플래시를 2번에 나눠 제작한 뒤 결합하는 방법입니다. 삼성은 7세대 176단 비낸드부터 이 더블 스택을 적용했는데요. 삼성전자는 2013년 업계 처음으로 낸드 플래시를 세로로 쌓아 올리는 기술을 양산에 적용한 뒤 매출과 기술력 면에서 세계 시장 1위를 놓친 적이 없습니다. 업계에서는 삼성의 더블 스택 기술 적용은 극심한 메모리 불황 이후 내년부터 찾아올 호황에서 확실한 1위로 자리매김하겠다는 전략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9세대 낸드 더블 스택 공정 채택은 경쟁사보다 원가를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삼성전자가 낸드 플래시 업계에서 혁신을 주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삼성전자는 2019년 6세대 128단 낸드 플래시를 생산할 때에도 채널 홀을 단 한 번에 뚫는 싱글 스택 기술을 완성했는데요. SK 하이닉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등 경쟁사들이 동급 100단 낸드 플래시에 더블 스택을 적용했을 때 유일하게 한 번 만에 낸드를 완성하는 기술로 기술 리더십을 뽐낸 바 있습니다. 그리고 불황으로 주춤하던 삼성에게 시스템 반도체에서도 새로운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삼성은 일단 전 세계에서 아직 구현 사례가 없는 혁신 기술을 발표하며 존재감을 과시했습니다. 반도체 구조 패러다임을 바꾸려면 전력 공급비 SPDN 기술을 상용화하겠다고 발표한 겁니다. 후면 전력 공급이란 반도체를 작동시키는 전력을 웨이퍼 뒷면에서 공급하는 것으로 아직까지 전 세계 구현 사례가 없는 혁신 기술입니다. 반도체를 구동하려면 전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회로가 그려진 웨이퍼 상단에 전력 공급선이 함께 배치됐습니다. 공정상의 편의성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회로가 미세화하면서 회로와 전력선을 한 면에 새기기 어려워졌습니다. 또 회로 간격이 좁아지면서 간섭이 발생하고 이것은 반도체 성능에 악영향을 미치게 됐습니다. 그러나 후면 전력 공급은 이 같은 한계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전력선을 웨이퍼 뒷면에 배치해 회로와 전력 공급 공간을 분리했기 때문입니다. 후면 전력 공급 기술은 전력 효율과 반도체 성능을 동시에 높일 수 있어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TSMC, 인텔 등 파운드리 업계가 기술 확보에 뛰어들고 있는 기술인데요. 삼성전자가 후면 전력 공급 계획을 수면 위로 드러내면서 기술 주도권을 차지하려는 파운드리 업계 간 경쟁이 한층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인텔은 내년에 후면 전력 공급 기술로 반도체를 양산할 계획이며 TSMC 역시 2나노 이하 공정에서 이 기술을 적용할 계획인데요. 삼성, 인텔, TSMC 세 회사가 후면 전력 공급 기술로 또 한 번 맞붙을 전망입니다. 그리고 이 국면에 AI 반도체 시장에서도 삼성전자에 유리한 소식이 터졌습니다. 삼성전자가 인공지능 칩을 만드는 스타트업인 그로크 GROQ의 차세대 L칩을 생산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로크는 구글 엔지니어 출신들이 창업한 AI 반도체 회사인데요. 이 회사가 대만 TSMC를 제치고 삼성전자를 찾아온 것입니다. 그로크 창업자이자 CEO인 조나단 로스는 우리 회사의 4나노 AI 가속기 반도체 칩은 텍사스주 테일러시의 삼성전자 공장에서 생산될 것이다. 최고의 AI 성능을 가능하게 할 삼성의 파운드리 공정을 사용해 그로크의 발전을 이뤄나가겠다. 라고 발표했습니다. 테일러 공장의 고객이 알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경계현 삼성전자 디바이스 솔루션 사장은 지난달 SNS를 통해 2024년 말부터 테일러 공장에서 4나노 공정 제품을 양산하겠다. 미국 주요 고객들은 자신들의 제품이 이곳에서 생산되기를 기대한다. 라고 운을 띄웠습니다. 그 주요 고객 중에는 그로크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로크의 차세대 AI 칩은 기존 제품 대비 최고 4배가량 전력 효율이 높고 성능도 우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업계에서는 삼성전자가 4나노 MPW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그만큼 4나노 수율에 자신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분석합니다. 삼성전자 파운드리 미국 사업 담당 마르코 키사리 부사장은 이번 계약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그로크와 협력은 삼성전자 파운드리 기술이 AI 반도체의 혁신을 선도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 앞으로 선단 공정 기반의 AI 반도체 시장을 선도하겠다. 그리고 삼성에게 기회가 될 수 있는 호재가 하나 들려왔습니다. 반도체 업계의 경쟁사인 퀄컴과 인텔 간 2나노미터급 공정 개발 협력 중단설이 흘러나온 겁니다. 이것은 삼성 파운드리에 또 한 번의 기회가 온다는 것을 의미하기에 시장은 숨죽이며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